83세 평생 바보로 살았던 남자. 그런데 그가 죽자 가족들 표정이 싸늘해졌다. 유산 상속장을 펼쳐든 순간 무시하던 자식들과 며느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만입니다. 올해 83세가 되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아직은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짓고 막노동을 하며 자식 셋을 키워낸 남자예요. 어린 시절 저는 학교 대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야 했어요. 글자는 제 이름 석자 겨우 쓸 줄 알 정도였죠. 하지만 성실함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소를 먹이고 밭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어요. 손바닥은 늘 굳은 살 투성이었고 등은 항상 아팠지만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첫째 영수를 낳았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안아봤을 때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 후 둘째 영호, 셋째 딸 영희까지 세 아이 모두 제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아파서 울 때마다 업어서 달래주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자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농사철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비농사철에는 도시로 나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시멘트 포대를 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흙을 파고 메우는 일,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50이 넘은 나이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학용품비 좀 주세요.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아빠, 친구들은 다 새 옷을 입는데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였어요. 제가 굶어도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제가 남루한 옷을 입어도 아이들만큼은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큰아들 영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남몰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무식한 아버지 밑에서도 아들이 대학생이 되다니. 그때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기꺼이 더 많은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벽 일용직을 마치고 오후에는 청소 일까지 했어요. 둘째 영호도 셋째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 다 대학을 보내고 취업할 때도 도와주고 결혼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영수의 결혼식 때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써서 예식장을 빌려주었고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70이 넘었고 함께 고생해온 아내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당뇨병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때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영수야, 엄마 병원비가 좀 드는데 아버지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보험되는 병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영호야, 엄마가 좋은 약을 써봤으면 하는데 아버지 요즘 불경기라 우리도 어려워요. 공짜로 주는 약도 있다던데요. 그때부터였어요.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아버지, 이제는 병원도 그만 좀 가세요. 보험도 안 되고 약값도 너무 비싸잖아요. 또 뭘 드시면 설사하신다고. 좀 조용히 지내시면 안 돼요. 애들 공부에 방해돼요. 둘째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매매도 못하고 너무 불편해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무식한 바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작년 추석이었어요. 제가 TV 리모컨을 제대로 못 써서 채널이 자꾸 바뀌자 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내뱉은 말이었죠.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리모컨 하나 제대로 못 쓰시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명절에도 큰아들은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가끔 와도 집값만 축내는 늙은이 소리를 들려주곤 했죠. 며느리들은 제가 기침만 해도 짜증을 냈고 밥을 먹을 때도 또 흘리시네. 냄새 나요. 같은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제가 좁은 방 한 칸에 갇혀 지내는 존재가 된 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밀리면 아버지가 자꾸 어지럽히셔서 TV 소리만 커도 아버지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모든 불편함의 원인은 언제나 저였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말 하나하나, 저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하나 모두 제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평생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가지만큼은 누구보다 치밀했어요. 바로 돈 관리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막노동, 일당 중 일부는 몰래 적금에 넣었고 시골 땅도 하나둘씩 사 모았어요. 철거가 예정된 동네의 구석진 주택들도 제 이름으로 매입했죠. 모든 부동산을 자식들 이름이 아닌 제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그저 시골 농사꾼이고 막노동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도 굳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도시 개발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했어요. 저는 모든 부동산을 매각해서 총 37억 원의 현금과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은행에 가서 투자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무식한 할아버지로 보였겠지만 저는 차근차근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3번째 생일이 다가오는 며칠 전부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작년에는 큰아들이 늦게라도 전화를 했었거든요. 비록 아버지 생일이었네요. 깜빡했어요. 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기억은 해준 셈이니까요. 생일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문자라도 올까 기다렸어요.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에 나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해봤어요. 며느리야, 오늘이 아버지 아침 일찍 왜 나와 계세요? 애들 학교 준비하느라 바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이 내 생일이. 그래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바빠서 저녁에 뭐 간단히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깜빡했다며 대충 넘어갔고, 둘째 아들은 야근한다며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해봤어요. 영수야, 아버지야,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아버지 생일인데. 그렇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날 때 뵙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어요. 3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상을 차려놓고 83번째 생일을 보내려 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 몇 조각과 밑반찬을 꺼내고 밥 한 공기를 놓았습니다. 촛불 하나도 없는 초라한 생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작게 소원을 빌었어요. 내년에는 가족들이 함께 생일을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녁 6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큰아들이 온 건가 싶어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거기 서 있는 건 옆집에 살던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어렸을 때 저를 할배 친구라고 부르며 놀아주던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 아이를 저는 가끔 제 집으로 불러다가 간식을 주곤 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다 커서 간호사가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하얀 생크림 위에 초록색 글씨로 영만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냐? 네. 오늘 휴무날이어서 베이킹 클래스에서 배운 걸로 만들어 봤어요. 맛없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제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이웃집 아이였다니.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참 외로웠는데. 할아버지, 혼자 생일 보내시면 안 되죠. 제가 촛불도 가져왔어요. 소원 빌어보세요. 지민이가 케이크에 촛불 하나를 꽂고 불을 켜줬어요. 작은 촛불이었지만 그 빛이 제게는 무척이나 밝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비세요. 저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저를 기억해달라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빌었어요. 이 착한 아이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나서 지민이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달콤한 생크림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민아, 너는 어떻게 내 생일을 기억했니?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에게 생일 케이크 사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생일도 물어봤는데 저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지민이는 그 작은 친절을 20년 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내년에도 제가 꼭 챙겨드릴게요. 매년요. 그날 밤 지민이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가슴 한쪽은 따뜻했지만 다른 한쪽은 더욱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그리고 유언장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어요. 자식들은 제가 어디 가는지도 관심이 없었죠. 저는 꼼꼼하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자식들의 표정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 일이야, 아버지? 바쁜데 그냥 간단히 말씀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병원은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보내달라. 대신 내가 남긴 편지 하나만은 꼭 열어봐라. 편지요? 뭔 편지요? 그때 가면 알거다. 자식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가봐도 되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유 원장과 함께 제가 쓴 마지막 편지를 넣어두었어요. 유 원장을 완성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어요. 손끝도 저리고 어지러움도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하면 또 병원비 든다고 할 게 뻔했고 아들들은 바쁘다고 할 테니까요. 그보다는 조용히 혼자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때 둘째 며느리가 평소처럼 투덜거렸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기침 소리가 너무 컸어요. 애들이 잠을 못 잤다고 하네요. 미안하다. 조심할게. 조심하실 거면 왜 맨날 그러세요? 정말.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가슴이 더 답답해졌지만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어요. 방에 누워만 있어도 숨이 가빴고 가끔씩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죠. 그럴 때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둘째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밥 드세요. 고맙다. 그런데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주면 안 될까? 또요. 맨날 조금씩만 드시면서 나중에 배고프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래도 밥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몇 숟가락 겨우 떠먹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죠. 혹시나 해서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그 아이도 바쁠 텐데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저녁 무렵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는 폐만 끼쳤으니까요. 그런데 8시쯤 지민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퇴근길에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지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괜찮다. 지민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래도 혈압 한번 재드릴게요. 제가 혈압계 가져왔거든요. 지민이가 제 혈압을 재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니다. 지민아, 병원은 안 갈 거야. 왜요?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민아,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늙었구나. 병원에 가봤자 돈만 들고 가족들에게 짐만 될 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거든요. 지민아, 대신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네,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어떻게 되면 내 방 책상 서랍에 편지 하나가 있어. 그걸 꼭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다오. 지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저 내일 또 올게요. 꼭이요. 고맙다. 지민아,
너 같은 착한 아이를 알게 되어서 할아버지가 참 행복했다. 지민이가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의 통증은 계속되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달밤에 앞마당에 나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던 이야기, 미래에 대한 걱정들. 여보, 이제 곧 당신 만나러 갈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이었어요. 다들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호흡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만큼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민이 같은 착한 아이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침이 되어서야 둘째 며느리가 제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깊이 잠든 줄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깨달았죠. 여보, 아버지가 안 깨어나요. 집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큰아들도 급히 달려왔고 셋째 딸도 울며불며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유난히 부르렀어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민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지민아, 고맙다. 너 같은 좋은 아이를 알게 되어서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자식들이 제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유언장과 통장 사본, 그리고 제가 쓴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맞다. 바보처럼 살았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때부터 나도 너희를 가족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너희들을 키웠고 대학도 보냈고 결혼도 시켜주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들은 나를 짐짝 취급했다. 무식한 바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나들에게 평생 전화 한 통 없던 너에게 남겨줄 것은 없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욕설과 무시에 익숙했던 너희에게도 남겨줄 것은 없다. 옆집 간호사 지민에게 간병인도 아닌데 찾아와 케이크 하나 건네준 너에게 내 모든 재산 37억을 상속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했는가로 평가받는 것이다. 자식들은 그 순간이 되어서야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들은 울부짖었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지민이는 처음에는 상속을 거부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편지에 적어두었어요. 지민아, 이 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다. 다만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
결국 지민이는 제 유언을 받아들였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했어요. 제가 꿈꿔왔던 방식이었죠. 저는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게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무시하던 이들은 결국 울부짖었고 단 한 사람만이 제 이름을 웃으며 불러줬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과 사랑이었죠. 그것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돈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지금도 가끔 제 묘소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는지,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평안을 느낍니다. 박영만, 평생 바보처럼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인생의 승자가 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저는 죽어서 교훈을 남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외로운 노인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